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중국이 직면한 위기는 신뢰의 위기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을 사도 될지 또 투자를 해도 될지 혹은 사람들을 더 채용해도 될지 이 경제 주체들의 의심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겠지요. 군림하는 정부, 정책 일관성을 잃은 정부가 어떻게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는지 우리 또 약간씩 이 반면교사 삼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 부진했던 우리 증시, 오늘도 이 강력한 세 분의 경주마 기수와 함께 정밀 진단해 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총 상위주 중에 살아남은 곳 찾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미국과 중국발 부진이었는데 사실 미국, 중국보다 우리 증시가 더 많이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어젠가요? 일단 저 유튜브에다가 8월 14일 날 올려드린 것 같은데 네. 코스피 시장의 흐름이 제가 보는 추세의 흐름은 일단은 8월 14일 날 일단은 좀 깨져서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렸는데 시장 안에서 어떻게 보면 악재가 악재로 그냥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의 종목군들이 올해 들어가지고 미국의 대형주들과 좀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이제 강세를 보였던 그 중심에 테슬라 주가가 거의 2배 이상 일단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도 일단 있었고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 배후에는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엔비디아는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또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테슬라 주가는 전혀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예전에 우리 시장의 대장주라고 없으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있었죠.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약재 부분의 시장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고요. 빠르면 내일 정도에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내일 정도에 반등이 안 나오면 시장이 조금 더 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천둥이 님이 세 분 다 다크서클 있는 세 분이 나오셨다 그러는데 다크서클 하면 또 이분도 빠질 수 없죠. 황유현 팀장님,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 얼굴 색깔이 운동에서 탄 것도 있지만 네. 오늘 특히 눈이 퀭한 거는 좀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고객님들하고 통화하면서 사실 드릴 말씀도 없었고 아까 대표님도 사실 오늘 방송하시면서 손님들이랑 하실 말씀이 많이 없었다고 그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특히나 오늘 같은 날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근데 저도 추세를 일시적으로 깰 수는 있습니다. 깰 수는 있는데 그거를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을 못하면 이제 관련된 뭔가 그 추세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특히 대형주들은 매도가 손절매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특히 오늘 저도 내일 아까 강 대표님 말씀처럼 빠르면 내일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몇몇 종목들에서는 장중에 거의 투매성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리 고평가 논란이 있는 종목들이든 아니면 아무리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이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이 종목은 이렇게 빠질 일인가 싶을 정도의 매매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올라갈 때도 주식들이 올라가다 못 참고 뭔가 매수 버튼을 눌렀을 때 막 올라갔다 윗꼬리 잡고 딱 내려오는 케이스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몇몇 종목들 하락으로 가는데 하락의 가속도가 붙으면서 특히 거래대금도 얼마 실리지 않은데 이게 하락률만 높은 종목들이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보면 다 반대 매매 종목들입니다. 또는 반대 매매라기보다는 반대 매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먼저 선제적으로 매도 처리를 해버리는 특히 우리가 흔히 고평가 논란에 있는 종목들이 사실 빨리빨리 매도가 나와버리는 그런 종목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금 저는 오늘 고객님들이 뭘 했냐면 멘탈 지금 잡을 때다. 섣불리 매도하지 마시고 지금은 일단은 지켜볼 때다.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저도 오늘 미국 시장이 크게 하락만 안 한다라고 하면 내일은 좀 반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고 보는데 만약에 내일도 좀 밀려버린다고 하면 거기까지는 참아보겠습니다. 거기까지 참아보겠는데 만약에 이게 회복이 9월 달까지 밀려버린다라고 하면 이제 올해 시장을 조금 진짜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굉장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까지 왔다는 말씀을 두 분 다 주고 계시고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기준점 두 개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실은 오늘보다 더 좀 무서웠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 기준선은 미국 국채 금리 4.3%입니다. 네. 이 4.2, 4.3 레벨이 지난번에 미국의 SVB 뱅크 망하고 퍼스트 리퍼블릭 흔들리고
난리가 났었을 때 그 레벨이 4.2, 4.3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어젯밤에 어젯밤 새벽 넘어갈 때 그대로 솟구치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4.3에서 마치 누가 전기 충격기에 맞은 것처럼 닿자마자 쭉 떨어져서 한 4.1까지 내려오다가 이게 또 다시 4.2까지 가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 4.2에서 4.3이라는 레드라인에 계속해서 이제 있습니다. 네. 이게 여기서 조금만 다시 위로 튀어서 4.3 위로 간다면 여기서부터는 정말 좀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첫 번째 기준선인 미국 국채 금리, 10년물 금리가 어서 빨리 4.1, 4, 3%대까지 떨어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아마 4.2 정도에 이제 묶여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밤에 다시 한번 10년물 금리를 테스트해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기준선으로 제가 삼은 것은 이제 코스피 200, 330이었었거든요. 예. 이게 코스피로 따지면 한 2,520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내일이 실은 위클리 옵션, 이제 위클리 만기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332.5를 휴지로, 그때 콜 매수는 휴지로 만들 것 같긴 한데 330까지 밀지는 솔직히 좀 미지수였었거든요. 근데 오늘 장중에 330.54까지 완전히 박살을 내다가 이걸 다시 이제 끌어올려서 코스피 200으로는 이제 331까지 올라왔는데요. 저는 내일도 역시 이제 만기 위클리가 있기 때문에 330을 한번 깰 수도 있다면 얘네들이 이 메이저가 깰 수도 있건, 아니면 오늘 330.54가 얘네들이 메이저가 요구했던 이제 마지막 저점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좀 미지수로 두고 금요일 날 일단 어서 빨리 330이랑은 완전히 멀어지는, 코스피 200으로는 333, 그러니까 코스피로 따지면은 한 2,552로 금요일 정도에는 올라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에 하나 이제 내일은 위클리니까 넘어간다 치고 금요일인데 코스피가 만약에 2,500이 깨진다던가, 예. 또 코스피 200이 330이 깨져서 328, 요 언저리까지 내려왔다면 여기서부터는 더 가던, 저는 하여간 올해 불리시하게 보고는 있긴 하지만 일정 부분 손절을 치더라도 포트 관리에 들어설 그럴 레벨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금요일, 오늘 또 목요일, 금요일까지가 굉장히 이제 신중한 그런 주가 되겠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 2,500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투심이 좀 더 얼어붙을 가능성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게 또 듭니다. 공교롭게도 주봉으로 따졌을 때 20주선을 이제 이탈하는 또 라인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처럼 이 정철진 평론가님 애타게 찾았던 적이 없거든요. 지금 이 조정장의 시작점을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대충 한 8월 1일에 네.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시점부터 지금 계속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이후에 한 보름 동안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데 세계 경제가 지금 위기 상황으로 막 치달아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게 참 말하기도 좀 섣부른 상태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제도 보셨겠지만 미국은 소매 판매까지도 다시 또 짱짱해요. 반면에 중국에서 나오는 지표는 하나같이 어둡습니다.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실업률, 요번에 벽계수 다 어두운 이제 그런 뉴스가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세계 경제가 미국을 바라봐야 될지 중국을 바라봐야 되는지는 굉장히 이제 그 미스테리한 그런 구간이 있기는 한데,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했을 때 그때 하루 반짝 국채 금리가 한 4.15, 4.16까지 올라가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3%대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때 좀 확실한 매듭을 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치가 좀 이따 우리가 또 얘기는 하겠지만은 이제 미국의 대형은행 신용 등급을 강등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때 원인 중에 하나가 연준의 애매한 스탠스도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신용 등급까지 강등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피치가 바라보기에는 미국이 지금 뭔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 여기서는 재정 정책이든 통화 정책이든 여기에 대한 의미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매듭을 풀려면 저는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신호를 보내주면 이 신호를 받아서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고 이것으로 힘을 합쳐서 가는 이런 시나리오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미국 쪽에서 패를 안 풀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짧게 더 설명을 하면 이제 우리가 그 화투를 칠 때 그 패를 내보내줘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지금 미국이 패를 안 주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마치 동맥경화처럼 오고 있고 저는 결과적으로 이 부메랑은 미국이 이대로 가면 미국이 맞을 거라고 봐요. 여기서 국채 금리가 또 튀어 오른다고 보십시오. 이제는 못 막습니다. 그런 상황도 분명히 염두에 두지 않을까 미국이 이런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용평가사들이 은행의 신용 등급을 강등을 시키게 되면은 보통 무슨 일이 생기게 된다고 봐야 돼요? 조달 금리가 오르죠 이제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올라가 있는 시중 금리는 더 튀어 오르겠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야 본인이 달러를 찍어내니까 뭐 신용 등급을 강등하든 말든 크게 영향은 없다고 치더라도 금융기관의 신용 등급이 하락한다는 것은 안 그래도 지금 국채 시장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중국 이야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이 알게 모르게 지금 국채를 던지고 왜냐하면 위안화가 워낙 약세니까 이게 두 개가 맞붙어 보십시오. 그러면 글쎄요 미국의 대형은행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예. 정말 최악의 국면이고 시장은 이것을 두려워하는 게 다수설. 그러나 소수설은 이 정도로 나빠지는데 가만두겠어? 라는 또 기대가 좀 소수설로 남아있는 그런 양극단이라고 그러니까요. 보면 됩니다. 지금 은행들이 연쇄 도산 우려가 나온다 이러면은 뭐 지금 미국의 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국채 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연준이 또 이거를 소방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뭐 네. 이런 시나리오로 가는 건가요? 그럼 또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 이런 시나리오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의 카드는 네. 이제 25일이 잭슨홀 미팅이잖아요. 예. 연준이 또 양적 완화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잭슨홀 미팅 아마 25일 금요일 밤일 텐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너무 비둘기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 긴축에 대한 얘기보다는 현재 이 고금리를 일단 뭐 지켜보겠다라든가 이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9월 금리 인상의 어떤 우려를 완전히 좀 잠재워 주는 그렇다고 해서 뭐 금리 인하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 사인만 줘도 시장 금리는 먼저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예 연준 양적 완화까지는 너무나 세게 간 거고 연준에서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 종결도 아닙니다. 쉬어가기 시그널 정도만 줘도 현재 이 지금 뭐 위험해진 이 국채 시장, 국채 금리를 좀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국채 금리인데 황 팀장님 지금 네. 미국의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금융위기 이후 거의 한 최고 수준에 네, 도달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안에서도 고점이다 더 간다 의견들이 네. 분분하다면서요? 뭐 그런 관련된 뭐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뭐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사실 의견들이 계속 엇갈리죠. 네. 뭐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미국 채권 매수된다. 뭐 물론 좀 약간 단기채 위주이긴 합니다만 그 이야기도 여전히 있고 또 어떤 누군가는 더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갈 거다, 가격이 더 떨어질 거다라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 거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에 평론가님께서 많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 예상하기는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중국 경기가 나빠지면 부양하겠지 또는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우면 결국은 둘 다 피해를 보니까 합의를 뭔가를 보겠지.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형태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거 통계상으로 그럴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네. 지금 사실 미국이 이렇게 고금리 갈 거라고 하는 거는 한 10년 전만 해도 더 이상의 이제 고금리 상태는 없다. 영원한 저금리 상태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금리로 간다는 건 사실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없는 내용의 지금 상황에 와 있습니다. 뭐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까지도 지금 느껴지고 있는 상태인데 가장 저도 두려운 게 뭐냐면 이런 예상보다 고금리 아까 조달금리 얘기해 주셨잖아요. 고금리 그다음에 지금 고임금 상태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뭔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터질까 봐 사실 중국 리스크나 지금 국채금리 리스크는 사실 후행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뭔가 툭 떨어져가지고 예전 서브프라임처럼 갑자기 뭔가 툭 떨어져가지고 이게 뭐지라는 게 나올까 봐 사실 두려운 거죠. 그게 사실 그게 더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장기채 올라가는 거는 누군가에게는 사실 오늘도 누군가는 이것 때문에 고민이었지만 지금 장기채 더 사도 되겠네요라는 전화도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는 지금을 기회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때 국채 싸게 매수하신 분들은 네. 단기간에 수익을 봤던 것처럼 지금 누군가는 이걸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은 조금 지나간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뭔가 고금리 상태에서의 뭔가 알 수 없는 무언가 네. 그게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도 봐야 되고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신 김에 여쭤보자면은 국채 금리가 지금 국채 가격이 굉장히 싸다 이거잖아요. 네. 국채 금리가 네. 높다는 건 네. 지금 시점에서 미국의 뭐 장기 국채 네. 관련 상품에 넣어본다. 네. 적절한 시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 언저리든 저도 약간
잘 해결되겠거니라는 약간 그 기대감 섞어서 네. 지금 정도 사서 한 1년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2, 3년 정도 버틸 수 있다. 또는 채권 투자나 아니면 채권형 펀드나 또는 뭐 퇴직연금이라든가에는 정말 일부는 좀 이제 하실만한 때는 되지 않았느냐. 네. 그런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이제 시장 금리의 바로미터기 때문에요, 네. 평론가님. 네. 우리 대출 금리도 이제 앞으로 따라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을 견딜 만한 체력이 된다고 보시는 우리도 따라갔더라고요. 우리 10년물도 지금 3.9, 3.8, 3.9 레벨까지 같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 예. 우리가 미국보다 펀더멘탈이 더 약하죠. 게다가 우리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넘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이제 뭐게 파생상품 부실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버블이 깨진 거였었잖아요. 예. 그때 한번 미국의 가게들이 싹 다 이제 부도 처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미국에서 대출을 해줄 때는 굉장히 깐깐해서 뭐 어떻게 보면 그 참 뭐 비극인지 희극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2008년, 2009년에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넘어와서 지금 뭐 2,100조, 2,200조에 육박한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가 있는데 정말 A 시나리오대로 이제 파국적 결말이 온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제 4.3을 뚫고 올라간다. 4.5 레벨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뭐 한국 국채도 4%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은행채는 다시 또 5%, 6%까지 가게 되면 그게 딱 작년 말 올해 1, 2월이었거든요. 그때 예. 짧은 기간이었지만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7자를 봤어요 그때. 이제 그런 상황이 왔었기 때문에 실은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이게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의 주담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거의 뭐 한 달 가까이는 어서 빨리 저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는지 어떤 요인이 있어야 떨어지는지 어떨 땐 다시 튀어오르는지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은 중국인데요. 강 대표님. 지금 그 앞서서 미국은 경기는 좋은데 신용이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와 신용이 다 지금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복합 위기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중국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사실은 중국도 좀 많이 답답할 겁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시진핑 3기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 경기를 좀 살려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일단 있고 그래서 이제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최우대 금리라든지 네. 하는 부분을 좀 많이 낮춰주고 사람들이 집을 산다든지 하는 예전에 이제 흥다 사태 부분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기울였지만 사실 예상보다 이게 중국이 이제 살아나는 부분이 좀 많이 더뎠고 글로벌 투자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양치기 소년하고 좀 비슷한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뭐 경기 부양책이 나와서 경기가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지표를 이제 보면은 또 지표가 좋지 않고 최근에 나와 있던 부분을 보면 또 헝다하고 비슷하게 또 부동산 관련된 부분의 회사들이 좀 많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다시 또 불거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반기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CP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음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태고 실업률도 굉장히 보여지는 그 표변상의 수치 자체는 지금 실업률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뭐 굉장히 좀 어렵다 이렇게 그냥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디폴트 리스크가 계속 거듭해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뭐 외국 기업들은 뭐 투자는 다 떠나가는 것 같고 출산율은 역대 최저를 찍고 있고 중국도 뭐 물가도 지금 마이너스고 말이죠. 전반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단기간에 나아질 경제 상황은 아닌 거 아닌가요? 이러면? 그렇죠. 상당히 구조적인 큰 틀에서 보면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은 이대로 중국이 침몰하느냐 아니면 뭐래도 한번 하고 뭐 그 다음에 잘 되든 아니면 그 다음 침몰하느냐 요 한 대목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중국이 망할지 올라갔다 망할지 아니면은 올라갔다 그걸로 더 잘 될지는 이제 모르지만 바로 앞에 닥친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도 갖고 있고 우려를 섞이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 지금까지 보면 중국은 분명히 경기 부양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어제 그 8.15 광복절에도
그 7일짜리 여갈피랑 7일물 또 1년짜리 단기 대출 금리도 이제 인하를 했고 예. 앞으로 20일 날 또 이 소위 말하는 시중금리,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부는 그러니까 공산당은 어떤 식으로든 좀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앞서도 이제 미국이 패를 풀어줘야 된다는 이야기 계속했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지금 안 풀어주는 것 같아요. 자니 젤렌 재무장관도 미국에 왔었고 뭘 하지만 예. 왔다 가고 나면 다시 중국 때리기, 왔다 가고 나면 중국 압박 하고 지금 미국 자체적으로도 긴축 이슈가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벌써 지금 7.2 위안, 여기서 더 가면 7.3인데 진짜 위험한 예.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잠깐 휴전하는 그 사인을 좀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미국에서 주지 않고 있으니까 하는 게 굉장히 소심하게 하죠. 대국답지 않게. 근데 그 어떤 접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간밤에도 어떤 걸 봤냐면 순간적으로 국채금리가 4.3%까지 튀었잖아요. 네. 마지막 중국이 할 수 있는 발악은 뭐겠습니까? 갖고 있는 미 국채 던지면서 어쨌든 위안화 방어하고 뭐 국채 금리를 더 끌어올리게. 예, 만드는. 그럼 이게 더 튀어오르는 거기 때문에 미국도 여기서 중국을 숨통을 더 잴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어느 정도 합일점만 되면 이제 중국이 편하게 경기 부양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 2년 뒤, 3년 뒤는 모르겠지만 그 사인만 나면 적어도 6, 7개월 이상은 좀 더 풀리는, 패가 풀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저번에 블링컨 가고 자넷 옐렌 재무장관 그때마다 좀 이번인가 했는데 지금 번번이 갔다 오고 나면 규제, 갔다 오고 나면 규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극한 점까지 왔기 때문에 뭐 저도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고요. 여기에서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다면 그 사인은 뭐겠습니까? 시장이 주겠죠. 가령 국채 금리가 뭐 4.5% 이상으로 뭐 튀어오른다든가 달러가 지금 102, 103 라인에 있는데 달러 인덱스도 이게 103.5 요 로에 넘어가면 위가 또 열립니다. 그러면 또 달러 강세 뭐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마지막 그 국면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국이 각자 무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합의에 이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그래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다음 달에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또 예정이 돼 있고요. 또 10월에는 또 삼중전회라고 하는 시진핑 지도부가 여기서 또 한 번의 평가를 받게 되는 대규모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경기 부양에 열을 올려야 되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LPR 금리 인하할 여력이 지금 있는 상황인가요? 네, 충분히 뭐 인하할 수 있는 여력 자체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중국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최우대 금리라고 하잖아요. 중국은 이제 기준금리라는 개념보다는 최우대 금리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작년에도 낮췄거든요. 근데 작년에 낮췄는데 이상한 일이 발생한 게 보통 이제 대출 금리를 낮춰주면 사람들이 뭐 대출을 받아서 뭘 사든지 집을 사든지를 해야 될 건데 네. 작년에 대출 금리를 낮춰줬는데도 불구하고 예금이 많이 늘었어요. 돈을 안 쓴다는 거죠. 예, 지금 중국 인민들 같은 경우에도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일단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도 우리처럼 그런 게 우리도 예전에 대마불사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깨진 게 우리가 IMF 때 대마불사도 깨지는구나 이렇게 받는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불패라는 게 일단 있었는데 중국도 이게 흥다 사태 벌어지면서 그 부동산도 좀 애매해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중국 인민들도 좀 알게 되었고 네. 그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이게 정부가 나서서 흥다 부분은 대부분 다 분양도 다 하고 진행을 했었어요. 했기 때문에 중국 인민들이 봤을 때 부동산은 정부에서 막아주기 때문에 부동산 불패다라고 하는 부분에 인식이 바뀌기 전까지는 최우대 금리를 낮춘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하를 하게 되면 위안화 가치는 약세를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우리 원화도 같이 약세 요인이 되고 다음 주에 이제 금통위가 우리도 있는데 기준금리 그냥 마냥 동결만 하기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논문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도 분명히 현재로서는 돈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위안화 약세가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오히려 이제 거기엔 두 가지 국면이 또 있어요. 그렇게 딱딱 그 통화론이 떨어지지 않고요. 그런 상황이 돼서 뭐 외자 유치 같은 것들을 더 하게 될 경우 오히려 중국으로 지금 빠져나갔던 자금이 다시 들어올 수가 있는. 안 그래도 지난 주말에 이제 휴일 때 같이 나왔던 게 시진핑 공산당이 은근슬쩍 외국인 투자 자금에게도 국내와 동등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도 좀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돈을 풀되 다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때는 그 나라의 통화가 강해질 수도 있는 국면이 있고요. 또 하나 위안화 약세 강세, 원화 약세 강세를 설명하는 것은 달러의 가치입니다. 여기에서 달러가
실질적으로 빠르게 약세라 하면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9 요 밑에 100 깨지고 99 레벨 밑단으로만 내려오게 된다면 실은 상대적 평가에서 원화랑 위안화 강세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 국면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게 또 맞물려 있는 게 미 국채 금리가 떨어져야 달러도 약세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마치 공식처럼 외워두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요 며칠 지금 중국의 단체 관광 이슈 때문에 굉장히 희망을 보이다가 다시 지금 또 안 좋단 말이죠. 지금 상황에서 리오프닝주는 계속 갈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남습니다, 황 팀장님. 일단은 실적이 나오기 전에 뭐 이제 중국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들이 먼저 세게 반응을 했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명분 삼아서 오늘은 뭐 명분 삼아서 주가가 좀 하락폭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제 몇몇 종목들은 매매를 하실 이게 투자라기보다 매매의 관점으로는 하실 만한 종목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네. 다만 이제 여기서 실제로 과연 중국 이슈로 일단은 뭔가 심리적인 개선이 되면서 아모레든 LG생활건강이든 필두로 그리고 화장품주 위주로 많이 올라왔는데 건강 위주로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그게 실제로 과연 얼만큼 돈을 벌어다 줄지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반도체 경기 최악일 때 주가가 먼저 반등하고 실제로 실적 시즌 들어오니까 반도체 주식들이 좀 올해 한 6월 달, 7월 달은 재미가 없었잖아요. 8월까지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그나마 올해 하반기에 시장을 버팀목 해줄 만한 게 결국은 반도체 섹터라고 보는데 그러면 여행도 마찬가지, 리오프닝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그거에 걸맞는 실적을 낼 수 있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네. 거기서 이제 투자를 하는 종목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뭐 트레이딩을 하는 종목도 계속 있을 거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LG 생활건강 오늘 보니까 막 7% 넘게 빠지고 이러니까 네. 실망감이 정말 가득합니다. 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 쪽이 일단 문이 막히면서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아졌던 기업들이 있죠.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고 아모레 그룹들도 대부분 다 그런 부분인데 단순히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단체 관광객이 일단 예전에 안 오다가 이제 다시 오니까 화장품을 단순히 많이 사줄 거야 이거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사줄 수 있을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샹하이 찌아화라든지 이런 중국 브랜드들이 우리 기업들이 이제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는 굉장히 지금 성장을 지금 많이 해서 지금 부동의 중국 화장품에서 1등 하는 업체가 로레알이 1등이고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아모레가 한 7등까지 지금 밀려 있는 상태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10위권 뒤로 지금 밀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정말 많이 때문에 밀렸네요. 이게 어느 정도의 반등은 가능합니다만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전의 영광을 지금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단지 여러분들이 제가 요즘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군들은 면세점 관련된 기업들은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면세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기본적으로는 뭐 호텔 신라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을 보는데 네. 저는 이제 시내에 있는 면세점 있지 않습니까? 도심 면세점. 네. 그 관련돼서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신세계라든지 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좀 관심을 가져두신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왜 생각이 그렇게 들고요. 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백화점 관련된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종목이 좀 많이 밀렸죠. 네. 실적도 굉장히 좀 우리가 기대하기 좀 어렵고. 근데 지금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이 문이 막히니까 싱가포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지금 매출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들 기업들보다 많이 안 빠져 있는 상태고 차라리 어떻게 보면 좀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해서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실적 가시장 자체가 다른 이제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신세계보다는 조금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주가의 탄성 자체가 조금 약하지 않겠냐 그쪽은. 그래서 차라리 신세계라든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면세점 관련된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 관광객이 없었던 그 상태에서 동남아라든지 하는 쪽에 관광객들은 많이 늘었거든요. 네. 아마 명동에 있는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제가 예전에 선크림 하나 사려고 그러다가 30분 기다린 적이 다시는 여기서 물건 사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외국인 관광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줄이 너무 길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해드리냐 하면 우리 얼마 전에 상장했던 이제 마녀공장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이 올리브영에서 제품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이러한 기업들이 예전에 없던 실적을 이제 한번 슈팅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조금 돌려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중국 쪽이 좀 약해지니까 다른 쪽에서 이미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 열리면 그 매출이 플러스 되는 그러한 효과 자체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억석 가리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지금 외부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 증시 안에서 뭐 하나 담아볼 섹터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건 오늘 참 좀 씁쓸한 일인 것 같거든요. 오른 종목이 지금 400개 정도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날엔 보통 뭘 했어야 됩니까, 황 팀장님, 우리가? 사실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날이긴 한데요. 네. 오늘 제가 아까 장 마감하고 확인할 때까지만 해도 오늘 코스피가 770개 정도가 하락했고 네. 144개가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300개 정도 하락했고 상승이 한 250개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이렇게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더 웃긴 거는 상한가가 한 15개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예. 네. 그리고 상한가가 어딘지 알겠네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근데 거래대금이 요즘에 평균 코스닥 거래대금이 한 10조 정도 가는데 네. 상한가 간 거래대금만 2조가 넘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났는데 뭐 7월 달에는 그 2차 전지였다면 오늘은 뭐 초전도 쪽으로 많이 갔다는 거죠. 사실 제도권이나 또는 좀 이제 기업을 좀 쪼개서 보는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사실 초전도체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정말 몇 년치를 땡겨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맞기는 합니다만 사실 지금으로서는 사실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근데 네. 지금 시장 자체가 매크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뭐 전반적인 수출이나 전반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도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이쪽 그냥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는 쪽으로 돈이 확 몰려가는 그런 성향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초전도체를 매매를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사실 사기도 어렵거든요. 네. 워낙에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사실 이쪽 섹터가 조금 쉬어가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사실 이쪽 섹터가 좀 쉬어야 다른 쪽 섹터가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모든 주식이 영원히 가지는 않겠지만 뭐 사실 오늘 밤에 초전도체가 이게 뭐 확실한 초전도체가 돼서 인류를 미래를 바꿀 거다 뭐 그런 류의 정말 나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 이제 쉴 타임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 매매가 엄청나게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고질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매크로적인 이야기에 되게 좀 약간 무게감 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조금 우리나라 시장으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질 날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네. 네, 사실 그저께 미국 시장 좋았고 그냥 빠졌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사실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열렸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매가 잘 돌아가고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 됐을 수 있었다고 봐요. 근데 오늘 좀 유독 이상하다고 생각이 계속 드는 건 뭐냐면 지금 일단은 반대 매매와 관련된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용 잔고가 일단은 굉장히 높은 상태고 네. 지금 아직 이제 결제 기준이기 때문에 8월 11일 기준으로 코스피하고 코스닥 합쳐서 지금 신용 잔고 20조가 넘었거든요. 근데 한 달 전에 19조 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동안 오히려 주가의 변동은 엄청 심해졌는데 신용 잔고는 오히려 늘은 상태고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주식들이 대부분 신용이 다 막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올라갈 때는 괜찮아요.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이제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주식들을 미수로 사기 시작하십니다. 미수는 어차피 3일 안에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제 선순환이 됩니다만 주가가 떨어질 때는 억지로 다른 거를 팔아서 미수를 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비단 증권사 미수뿐만 아니라 뭐 스탁론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른 데서 차입해온 자금들에 대한 반대 매매가 10시 반, 1시 반, 또 3시 이후에 이렇게 세 군데에 걸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을 더 키우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이슈가 사실 우리나라 전형적으로 9월 달, 10월 달이 많이 나거든요. 9월 중순 이후에 10월 달 되면 그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가 나오면서 조금 주가가 강제적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이런 이슈가 좀 더 빨리 청산되는 그런 이슈가 나오는데 뭐 지금 외부 매크로적인 환경이 있는지는 몰라도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오고 있는 예. 그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에코프로가 MSCI 지수 편입이 되면 관련 패시브 자금들이 편입이 되면서 어쨌든 7월 달, 8월 초에 좀 빠졌더라도 8월 말까지는 조금 지켜주는 역할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네. 또 생각보다 빨리 매도가 나온다는 거는 좀 이런 이슈들이 전반적으로 가미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B2가 또 이렇게 작용을 했을 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뭐 그런 상황을 다 떠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짜 상온 초전도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어쨌거나 뭐 계속 개인들이 몰려들면 어쨌거나 오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뛰어들어 보는 것도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또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이거는 인류의 미래를 바꾸겠죠. 네. 그렇죠. 이게 되면은 에너지원도 특별하게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비행 접시가 하늘을 나르듯이 그렇게 이제 또 나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사람들도 갑자기 날아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네.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IT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 제가 IT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예전에 IT 법을 하면서 닷컴 법을 할 때는 그냥 몇 개 치면 됩니다. 그렇죠? 치면은 곧장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연구개발이 굉장히 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당장 이게 돈이 된다라고 이게 어메이징하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돈이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다른 쪽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상온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은 허니버터칩이나 먹태깡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허니버터칩 예전에 열풍 한번 불었을 때 네. 사 먹으려고 그러면은 이거 이제 편의점에 그 옆에 돈이라도 대주고 이제 먹든지 아니면 당근 이런 데다가 윗돈 주고 먹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허니버터칩이 엄청 많아요. 네. 아무도 안 먹습니다, 지금. 그러다가 지금 먹태깡이 뜨고 있거든요. 먹태깡 요즘 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것도 당근에서 윗돈 주고 사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편의점 앞에 줄 서서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있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의 상온초 전도체 관련된 이슈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돈이 되긴 할 겁니다. 매매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아까 말씀하실 때 2조 정도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거래 대금이 많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니까 네. 단타를 친다든지 하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해지는데 이게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허니버터칩의 인기가 없어지는 허니버터칩만 많아지는 먹태깡이 갑자기 인기가 없어지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어디 팔기도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단타를 친다라고 하더라도 일종으로 끝낸다든지 하는 부분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자금이 예전에 2차 전지로 몰리다가 지금은 상온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몰리고 있는데 2차 전지는 어떻게 보면 실체가 있죠. 실적이 나오기도 하고 지금 로드맵 자체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예. 근데 이쪽 상온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다 아니다라는 논란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뜨겁다라는 얘기 자체는 아직까지 실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트레이딩만 한다. 그러니까 상온 초전도체가 어떻게 간다가 아니라 여기에 사람이 많이 몰려있을 때 열심히 거기서 먹고 사람들이 빠져나오는 걸 보면 나도 도망친다. 이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증권업계에서는 요 며칠 사이에 AI 반도체가 생각보다 더 뭐 괜찮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많은 뭐 그런 분석들이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도 다음 주에 나오고요. 그렇죠. 모멘텀을 좀 기대하고 이런 그런 관심들이 높아진다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구원투수는 반도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생각하고 이제 과거의 반도체 업종들의 흐름들을 보면 16년, 17년이 이제 직전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주가가 먼저 움직였었고 그리고 나서 현물 가격이 반등 전까지 이제 주가는 한번 쉬었다가 그리고 현물 가격이 반등 이후에 전공정이든 뭐 후공정이든 따라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 HBM이라는 게 사실 등장했죠.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 테마들 2차 전지나 초전도나 이런 것들 사실 뭐 7월 달에 뜨거우긴 했습니다만 사실 HBM은 완전 반도체 패러다임을 바꾸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통상 대시세 나오는 종목들을 보면 뭔가 우리의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무언가가 결국은 대시세가 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결국 2차 전지였던 거고 그게 AI였던 거고 뭐 최근에는 뭐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HBM이 과연 여기에 있어서 AI가 비교를 해봤을 때 떨어질 게 뭐가 있을까?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을 더 빨리 바꾸는데 뭔가 가시거리 안에 들어있는 거는 2차 전지는 이제 현실화가 됐잖아요, 사실. 근데 AI 같은 경우는 이제 초입인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저는 아직 여전히 큰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버텨줬던 게 반도체였고 반도체 안에서도 HBM과 관련된 종목군들이었죠.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나 그런 종목들이었는데 이런 섹터들 오늘 강했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다른 종목은 팔더라도 얘네들은 해도 된다. 얘네들은 돈을 버는 기업들이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 다 손절치고 뭐 이유가 어쨌든 간에 줄여도 얘네들은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 섹터들은 좀 보조됐다라고 보고요. 지금 반도체 전체 지수 봐도 멀티플로 봤을 때 비쌉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비싼 거죠. 근데 이거 전반적으로 HBM을 포함해서
우리가 반도체 섹터를 이제 다시 태어나는 성장주라는 관점을 봤을 때 우리가 성장주 볼 때 고점에 비쌀 때 사가지고 쌀 때 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올 때 사서 실적이 나올 때쯤 실적이 이제 평탄해질 때쯤 파는 건데 그런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9월 정도의 현물 가격도 네. DDR5의 현물 가격도 반등이 된다라는 예상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의 조정들은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차마님이 반도체 아직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네. 뭐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네, 지금 혼재하고 있는 이유가 반도체를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게 볼 만한 HBM AI 반도체 쪽이 굉장히 흥하고 있다라는 성장성이 또 돋보이고 있는 반면에 중국 경제가 앞서 얘기해 본 것처럼 성장이 좀 더디다 보니까 기존의 이 반도체 산업들의 실적이 좀 부진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악재와 호재가 굉장히 혼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희망적으로 볼 여지가 지금 있는 거 맞습니까? 좀 여러분들이 세분화해서 저는 보는 게 그래서 세분화해서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요번에 이제 중국에서 얘기 나왔는 거 보니까 AI 챗 GPT 관련돼서 투자하거나 이제 개발하는 부분을 공산당에서 일정 부분을 지금 규제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있었고, 일단은 중국이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마 다 알고 계시다시피 글로벌로 봤을 때 전 세계 반도체 한 60% 정도가 중국에서 이제 소비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경기가 좋지 않으면 메모리 반도체 소비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얘기가 나오는 그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재고 부분도 사실은 일정 부분은 중국 때문이다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메모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낸드 프레시 메모리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 업황이 돌지 않은 건 사실이고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3분기 정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D램 부분은 좀 돌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낸드 프레시 메모리는 빨라도 한 4분기 정도에 일단은 턴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AI 반도체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AI 반도체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메모리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시스템 반도체가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얘기고 H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스템 반도체가 AI 반도체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같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제 HBM이 굉장히 좀 그 효율이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 나왔을 때도 AI 관련된 반도체 부분의 실적은 굉장히 좋고 일반적인 D램 부분은 그다지 좋지가 않고 낸드 부분은 완전히 박살을 나는 그런 부분의 실적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건 그냥 AI 반도체에 집중을 일단은 먼저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AI 그러면은 반도체 관련 소부장이요. 예. 그러니까 예. 큰 종목이든 작은 종목이든 사실 증권사에서 커버하고 있는 회사가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4-5개밖에 안 돼요. 그다지 네. 많지가 않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몇 개 종목이 되지 오픈에지 테크놀로지까지 몇 개 종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 종목군들을 일단은 모아놓고 난 다음에 타이밍 자체를 보시는 게 바람직하고 개인적으로는 반도체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올해 아까 이제 말씀해 드릴 때 2차 전지 부분을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해 드리고 유튜브에서도 뭐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가장 기본에 테슬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I 반도체 관련돼서도 이전에 좀 공격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약간 좀 하락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인데 네. 시장 안에서는 엔비디아의 고성장세 자체가 이번에 23일날 실적 발표할 때도 아마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놀라운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전망 자체는 한 3분기 내지 4분기까지는 지속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지금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AI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지금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가긴 갈 건데 지금은 조금 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을 우리가 찾기 마련인데 대표적인 게 지금 식품업계, 네. 특히 이제 빙그레 여기 오늘 실적 보니까 상반기 역대 최대 해외 매출 찍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황 팀장 이거 보셨어요? 사실 지난주에 삼양식품 상가 간 거 보고 네. 되게 와 이거 사실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삼양식품 같은 거 사실 잘 매매 잘 안 하거든요. 식품업계 잘 안 보시죠? 그죠 잘 안 평소에? 보고 불닭볶음면 열풍은 알았지만 사실 이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상한가를 갔을까? 네. 아 정말 변동성 크다 그 생각 정도까지만 했습니다. 네. 물론 근데 뭐 네. 농심, 삼양, 오뚜기 네. 보면은 실적이 정말 막 영업이익 35% 상승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주가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네.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인 관점 말고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들어가 보는 거는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가능하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전에 이제 국제 밀 가격이라든지 하는 부분 좀 반등하고 뭐 아니면은 식품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있어가지고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는 있었지만 이게 좀 묘하게도 에그플레이션 온다 그러면 밀 가격 튄다 그러면 전부 다 밀농사만 지어가지고 밀 가격이 깔아는 그런 일들이 좀 있으니까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음식료 관련된 종목은 아까 트레이딩을 사실 왜 잘 안 하냐면 옛날도 아니죠.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보통 얘네들이 거래량이 2만 주, 3만 주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기도 그렇고 투자하기도 이거는 모아가는 것 외에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요즘 거래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한데 제가 보는 시각은 어떠냐면 옛날에 밀키스라는 음료가 있었는데 누가 광고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누가 했습니까? 주윤발이라는 배우가 했거든요. 밀키스를? 예, 그때 네. 이제 홍콩에서 이 배우가 와가지고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네. 크림이라는 음료는 왕조연이라는 중국 배우가 했습니다. 너무 TMI 아니신가요? 왜 이 말씀 먼저 드리냐면은 이게 주윤발이 먹었던 음료가 한국 사람들이 그때 이제 뭐 홍콩 노하우로 이게 굉장히 좀 강하다 보니까 많이 팔린다는 거죠. 다시 얘기를 하면 지금 K 컬처 자체가 글로벌로 막 퍼지고 있고 하면은 그 부분을 보고서라도 한국 식음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예전에 농심이 거래량이 한 2만 주, 3만 주 정도 할 때 투자하실 분들은 보셔도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도 네. 이게 연예인들이 먹기 시작하면 뭔가 아니면 예전에 기생충에서 갑자기 짜파구리를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왠지 그걸 먹어봐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부분 자체가 좀 저는 효과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그 식음료 관련된 회사들이 동남아에서 성장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미국도 성장을 하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이제 K컬처가 가장 강한 데가 원래는 동남아였고 최근 들어서 미국으로 퍼지고 있는 그 확산되고 있는 경로하고 이 지금 우리나라 음식료 관련된 기업들이 해외 수출의 경로하고 지금 거의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 음식료 관련된 회사들도 일단 글로벌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단순히 국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네. 장기적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지수가 뭐 얼마나 더 빠질지 사실 뭐 점쟁이도 아니고 누가 알겠습니까냐마는 뭐 이 시장 부진이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세분의 견해들이 조금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이렇게 반등의 모멘텀을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느냐 이런 고민도 되고요. 혹시 평론가님 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벤트 드리븐 이벤트로만 본다면 잭슨홀 미팅이겠죠. 잭슨홀 미팅이요? 25일부터 2박 3일이니까 아마 금요일 네. 그 재료는 마지막 주에 적용이 되겠다라는 생각 하나가 있고요. 좀 거기에서 어느 정도 결판이 나게 되면 그 다음 레벨은 중국의 경기 부양이 어느 정도 강도인가 이 두 개의 궁합, 이 두 개의 화합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아마 시장 지표는 그 앞서서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볼 수밖에 없죠, 그 레벨을. 그래서 다시 한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 4.2, 4.3을 뚫고 나가 버린다면 그러면 잘 될 거야 기대도 하고 전망도 하고 차트 분석도 했지만 일단 빨간불 들어온 거겠죠. 그러면 비중 축소를 하면서 다음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서 다시 4.1, 4, 3대로 내려와 준다면 그것은 아마 시장이 가장 똑똑하다면 뭔가가 더 융합돼서 화합돼서 나올 거다라는 거가 이제 시장에서 보여준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또 하나 더 보자면 역시 달러입니다. 거의 올해 연초부터 줄기차게 달러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작년에 달러 인덱스 114부터 일단 달러 인덱스 약세를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100도 깨졌었거든요, 실은. 근데 99까지 갔다가 이게 다시 지금 103까지 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됩니다. 다시 완전히 100 밑으로 우리가 그 두더지 때리듯이 완전히 그냥 못 올라오게 이거 메워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달러 부분 두 개를 보는 것이고 앞서 말한 이벤트는 이제 잭슨홀 미팅, 그 다음에 중국의 경기 부양, 그리고 9월 1일에 나오는 미국의 고용시장 지표, 이 비농업 부문. 거기에서 뭔가 나쁜 신호가 임금 상승률이 줄어든다든가 여기까지만 나오면 실은 상당히 이제 긴축의 종료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황 팀장님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사실 지금 지표 숫자 나오는 것들은 사실 주식을 매수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구간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짧게만 매매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8월까지는 통상적으로 좋은데 이제 문제는 추석 이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계속 들고요.
올 연말에는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진한 장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대응하는 게 좋은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다면. 제가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 것 같은데 예. 우리 그 지금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트레이더인데 자기가 투자자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이 불안하면 그냥 현금 쥐고 있으면 됩니다. 종목 팔고. 근데 우리가 투자자라고 자꾸 착각을 하다 보니까 종목이 밀리면은 괜찮아. 업황이 괜찮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하면서 계속 버티시다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할 수 있는 전략 자체는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종목의 흐름 자체가 깨지면 일단 절반 정도는 그냥 현금 쥐고 계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어차피 시장은 또 돌 겁니다. 돌면은 그때 또 주도주를 사면 되니까 그렇게 좀 가볍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 보조금 70조 원을 썼더니 전 세계 기업들이 그 3배가 넘는 220조 원을 미국에다 투자를 하더라. 이 IRA법 시행 1주년을 맞아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업적을 이렇게 지켜 세웠습니다. 이러니 뭐 신용 리스크 속에서도 미국 경기는 좋다라는 얘기가 계속 들리는 거겠지요. 미국 정부가 이렇게 거대한 구상을 현실화시키고 있는 동안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구상했고 또 무엇을 실행해 나가고 있는 것인가? 투자를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손석우, 이영훈, 하창봉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은 좀 시장 부진이 나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